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설날 세배를 다니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세뱃돈 때문에 고민하진 않으셨나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한 포털 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나 됐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이 명절의 풍속도마저 바꿔놓은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표적인 명절 음식 떡국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떡국의 재료인 하얗고 긴 가래떡에는 장수를 기원하자는 뜻이 깃들여 있고요. 가래떡을 잘게 자르면 동전 모양과 비슷해진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기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나누고 설날 덕담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조현정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AI가 방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게도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첫 방송을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1주년을 기념해서 세모정의 지난 시간을 빅데이터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IT 연구소 코너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매일 오늘의 뉴스를 전해주시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행복한 목소리로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늘 설이잖아요. 네. 다들 떡국 드시고 오셨나요? 지금 뭐 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들애미가 맨날 네. 이제 요즘에 나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9살 되고 막 이러니까 네.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어요. 맨날 그 어릴 때 하는 때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마음껏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릴 때는 막 먹고 싶죠. 나이가.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아들은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옆에서 저는 그래 나는 그러면은 반 그릇만 먹을래 한 그릇도 안 먹을래 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나이 안 들 수 있으면 다 안 먹으실 거잖아요 지금. 뭐 작년에 먹은 것도 뱉을 수 있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네. 세모정 1주년입니다. 두 분도 지난 1년 세모정과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일단 그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저는 이제 AI 쪽 계속 보잖아요. 근데 AI는 진짜 1년 동안 거의 뭐 10년치 변화들 막 일어나는데 네.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드릴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뭐 제 책도 되게 관심 많게 봐주시고 이래서 네. 덕분에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계속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다행입니다. 평론가님은요? 진짜 정신없는 1년이었기 때문에 저 김덕진 소장님의 책을 네. 읽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이게 몇 달이 됐는데 네. 저는 AI 공부를 못하고 있고 뭐 제가 볼 때 시사 뉴스 전달해 네. 주시는 분들은 지금 뭐 AI 볼 게 아니라 너무 바쁘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근데 드리고 그 싶어요. 속에서 우리 세모정 팀이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전주리 아나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하루하루 위로로 맨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 따뜻하세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 따뜻하게 주고 계셔가지고 덕분에 저희도 방송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청취자로 들었을 때 세모정에 어떤 정보가 좀 도움이 되던가요? 일단 저는 뭐 너무 소장님 계시다고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시사뉴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로 왜냐면 네. 좀 전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AI를 배우는 걸 놓치면 네.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리고 잠깐 그 틈을
벌려놓으면 계속 점점 더 그게 틈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기기 같은 것도 조금 멀리 하면은 금세 또 이게 또 맞아요. 다르잖아요. 생태계가. 네. 그럼 AI는 이거 나중에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네. 되게 소장님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늘 즐겁게 그걸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AI 분야는 네.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론가님이랑 똑같은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일일이 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세모정의 지난 1년을 빅데이터로 돌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세상의 모든 정보 아니면 뭐 세모정 플러스 KBS 이런 걸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언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1년 전에는 뭐 거의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언급도 이제 온라인에서 좀 늘어나요. 특히나 근데 재밌는 거는 확실히 저희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일반적인 뭐 트위터나 뭐 SNS 이런 데보다 유튜브에서 확실히 언급량이 많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좀 전반적으로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나 관련된 컨텐츠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언급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시간에 송출되는 다른 라디오랑 같이 좀 시청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관심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내용은 뭐였어요?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조회수가 높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5월 10일, 그러니까 2024년 5월 10일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요. 세모정에서 최근에 또 최초로 공개한 내용을 이제 쇼츠로 만드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정환, 김준호 선수의 KBS 이제 펜싱 해설 데뷔. 요 소식이 좀 이제 이슈가 됐고요. 이제 뭐 스포츠 핫 이슈에서 정현호 PD님이 나오셨던 방송인데 조회수가 이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있었는데 뭐 두 분 해설을 너무 능숙하게 잘하더라. 첫 해설 같은데 베테랑 해설위원 같았더라. 이런 내용들. 뭐 김준호 해설이 정말 잘했다. 눈이 기계보다 빠르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한 것도 내용이 또 하나 나왔어요. 빠질 수 없죠. 네, 근데 되게 이제 재밌었던 게 그 댓글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나 저희 했던 거를 제 채널에도 좀 쇼폼으로 올려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VR, AR, XR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는 거를 이제 숏폼으로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어렵잖아요, 용어가. AR, VR, XR. VR은 가상현실, XR은 혼합현실인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뭔가를 꼈을 때, 안경 같은 걸 꼈을 때 바깥이 보인다. 그럼 이건 AR이고요. 안 보이고 가상만 보인다. 이거 껌껌하면 VR이고요. 보이고 안 보이고를 조절 가능하면 XR이에요. 혼합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제가 쇼폼으로 올렸는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이분은 대치동 강사로 진로를 잡았으면 연봉 100억 찍으셨을 분이다. 그래서 와, 이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얼타 강사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있었던 뭐 재밌는 클립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요런 모습들 좀 보게 됐습니다. 진행자인 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전설이 아나운서에 대한 언급을 보니까 목소리가 따뜻하고 신뢰가 간다. 말투가 명확하고 깔끔하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독특한 방송 스타일에 대한 거 카메라 앞에서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챗GPT로 하거나 AI로 했던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뭐 댓글들에서도 어쨌든 좀 깔끔하고 명확한 진행을 잘해주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써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급량이 많았던 코너나 주제도 있었어요? 네, 그 문화생활에 관련된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객석 1년 목공소 아니면 게이밍 문화. 실은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네. 근데 관련 영상이 좀 조회수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안영수 대표님 나오시는 라디오 객석 1년 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연극과 뮤지컬 팬들의 관심을 받아서인지 인기를 얻은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1월 16일에 방송됐었던 지킬앤 하이드 관련된 것도 이제 기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게 나왔고 또 1월 2일에 시라노 이야기하신 영상도 꽤 중심적으로 재생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출연진이나 뭐 작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대형 뮤지컬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좀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코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세모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네. 지난 1년 진짜 우리가 전해드린 뉴스 참 많았어요. 네. 정말 바쁜 한 해였고 맞아요.
조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럼 굵직굵직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은 한 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계엄시국 이런 얘기는 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의정 갈등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2024년 뒤흔들었던 게 물가 파동이에요. 뭐 대파라든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도 생필품 가격이 설 연휴 끝나고도 가격 인상 다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지금 다 진행 중인 내용들이라서 좀 안타깝고 입을 열수록 좀 제가 너무 여러분께 화나는 뉴스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를 좀 머쓱해지는데 또 AI도 근데 이 시사뉴스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번에 다 맞아. AI가 관통했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이제 우리 시대를 말하는 축이 됐다 AI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 노벨상 하면 우리에게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씩 듣다 보니까 지난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다 떠오르는데요. 사실 정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네. 쏟아져 나왔던 한 해였어요. 이 뉴스들 가운데서 선별하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저 요즘에 그래서 좀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로. 아니, 아직 그럴 땐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아날로그로 정말 수동으로 하나하나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얘기할 때 뭐 기사 수십 개는 일단 기본이고 다 합치면 몇백 개까지도 일단 볼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한때 제 별명이 AI였어요. 너무 많은 걸 다 보고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왜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근데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뒤처질 수가 없으니까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AI가 평가하고 선별하고 가져다주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실은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코너 얘기할 때도 전 조영규 평론가님이 해주는 뉴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실은 이제 요즘에 AI가 뉴스도 요약도 하고 또 뭐 뉴스를 정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챗GPT 안에도 요즘에 어떤 기능까지 생겼냐면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태스크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 보도를 하듯이 챗GPT한테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뭐 아니면 우리 뭐 방송 시간으로 치면 매일 오후 1시마다 어제 일어났던 시사 뉴스 10개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오후 1시가 되면 이메일 리스트처럼 저한테 메일을 뿅 보내요. 아니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카톡으로 푸시가 딱 오듯이 네. 이 챗GPT 앱 안에서 딱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제 되게 잘 정리해서 되게 앞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제 얘한테 어떤 내용에 어떤 방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얘가 해석하는 게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시사 관련 뉴스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요약을 해서 주거나 네. 아니면 제가 얘한테 이런 톤으로 얘기해줘.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비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 아니면 뭔가 이거를 좀 긍정적 관점으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톤까지 정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을 어떨 땐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조금 너무 자기적인 내용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AI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제가 준 내용을 어떻게든 시도하려고 하는 건데 얘한테 준 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제가 미디어를 읽을 수 있는 눈이나 뉴스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그냥 다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에 이걸 제대로 맥락을 보지 않으면 좀 오도되거나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빨리빨리만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모르게 좀 정보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여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평론가님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욕을 좀 양쪽으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다 맞아요. 알지만 네.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 예. 아니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AI의 컨텐츠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그 AI가 주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포털에서 제가 뉴스를 볼 때 예전에는 포털 뉴스가 그냥 우리로 치면은 어떤 편집자가 들어가서 뭐 종합 뭐 이런 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빅테크 포털 산업들도 나에게 맞춤형 뉴스를 줘요. 맞춤형 뉴스를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포츠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스포츠만 나와요.
아니면 정치와 관련되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럼 제가 많이 보는 언론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의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만 저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양쪽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AI가 주는 것만으로는 잘 어려워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AI가 안 주는 거를 찾아서 보거나 눌러서 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찾게 좋아하는 되죠. 그렇죠. 안 찾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안 좋아하는 뉴스를 보면 솔직히 요즘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AI 알고리즘들도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떻게 가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얘네가 찾아가지고 그것 쪽으로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보를 또 편향성이 가게 돼요.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그게 알고리즘들이 지금 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되게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나랑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 그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뭐 어떤 노력보다는 금방 손절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조용필 평론 뉴스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조용필 네. 평론가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시선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의 시선, 저쪽의 시선 이걸 같이 다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 되게 네.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맞아요. 보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아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와닿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싫은데 라고 하거나 또 반대로 B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의 알고리즘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이런 콘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전달한다는 게 뉴스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AI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론가님이 양쪽에서 욕먹는 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잘하고 있다. 저 오늘 많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양쪽에서 맞아요. 욕을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 전달할 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뉴스를 일단 골라내고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뉴스 순서를 배치하는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네. 거기에도 논평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AI도 뭐 보수적인 관점, 진보적인 관점 이렇게도 맞춰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AI가 양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게 해석하고 뭐 각주를 달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칫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든가 정서를 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자칫 양비론처럼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게 있는 분야가 있는데 양비론이라는 걸 좀 함부로 내던지는 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AI가 보수 성향, 뭐 진보 성향의 기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조용필 평론가님한테 내용을 좀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I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너한테 이런 관점으로 이 내용을 다시 써봐 이렇게 하면 얘가 내용을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냥 이번에 그 설 대목인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좀 울상이더라라고 하는 르포성 기사가 있었어요. 그냥 가서 이렇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저렇게 힘들 이 정도만 있고 뭔가 의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AI한테 주면서 자 너는 이거를 이제 정말 사전적 정의로 진보적 관점에서 다시 이걸 쓰는 기자라고 생각하고 써봐 이렇게 시키고 보수적 관점에서 써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중도적 관점에서 써봐 이렇게 시켰는데 와 제가 이제 뭐 이따가 해석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보고도 야 정말로 얘가 무조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쓰라고 했더니 여기에도 어떻게든 정치적인 배경을 넣는구나 이런 걸 좀 기계적으로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네. 기계적이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던 때에 오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딱 오바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그 시장 경제 물가 뭐 잘 안 팔리고 상인들이 좀 한숨을 쉬고 이런 내용인데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상황을 스케치하는 거에 가까웠던 기사인데 진보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했더니 일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민생 위기의 단면 사회의 민생 고통을 적나라하게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네. 했고요. 보수 기사를 보니까 안보 불안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좀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 말들을 좀 많이 끌어왔다라는 그렇네요. 느낌이 있어요. 자주 본 듯한 네. 뉴스네요. 근데 생각보다
또 똑똑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건 또 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AI가 써주는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아나운서께서 표현을 했는데 그럴듯하게를 되게 잘해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 그럴듯하게를 잘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실제로 언론사들에서도 이 AI를 좀 도입하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되게 그럴듯하게 잘 써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그럴듯하게 써도 되는 분야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스포츠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증권에서 원래 숫자로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가 뭐 8대 7로 어떻게 되고 9회 말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거를 얘한테 그럴듯하게 쓰라고 그러면 약간의 숨을 줄 수는 있겠죠. 뭐 네. 8회 말에 뭐 2사에서 이제 사람이 뭐 타자 들어서려고 할 때 이렇게 돼서 안타를 쳤다. 뭐 이런 정도의 맥락을 주는 것들은 그럴듯해도 어쨌든 이건 숫자적인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 사회나 어떤 문화적 현상에 대한 해석의 역량까지 얘가 그럴듯하게 하면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껍데기는 되게 잘 돼 있고 뭔가 멋들어져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되게 빨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알맹이가 가득 찬 기사를 하나를 반나절이나 하루 동안 이상 고민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비슷한 AI 기사가 한 그 똑같은 시간에 한 1000개가 올라와요. 1000개도 진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딱 누르면 30초 안에도 나오니까. 그럼 1000개가 올라오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뉴스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1001개의 기사 중에 정말 사람이 쓴 알맹이 있는 한 개의 기사를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AI라는 게 우리의 기사나 미디어에서의 관점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들을 제가 AI를 하고 있지만 좀 고민하게 되는 분야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AI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AI는 좋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니니까. 근데 사람처럼 저한테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틀린 얘기를 해서 너 이거 틀렸잖아 하면은 바로 그 표정은 안 바꾸고 물론 표정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치죠. 아니, 바로 그냥 없었던 일처럼 다른 네, 말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언제 한 번은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내가 돈 주고 구독까지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런 대답을 주는 거니? 그랬더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대로 말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분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네. 세모정의 2주년 또 10주년은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져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가 사실도 있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맥락과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에 라디오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맥락과 행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걸 그대로 읽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갈수록 챗GPT나 AI가 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결국 얘네가 또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빠르게 뭔가를 정리하니까. 그런데 이 맥락과 행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이 분야를 열심히 봐왔던 사람들에서의 보이는 뷰나 시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AI가 그때그때 상황에 빠르게 맞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계속 다르게 얘기하는 건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방송이 정말 10주년까지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방송 안에서 의미 있는 알맹이들을 더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취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러한 그 인간적인 교류와 내용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이 좀 더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저희랑 소통을 하시면 이제 소통에 맞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더 내용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저희들이 2주년, 10주년 그때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딱 두려움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그 IT 연구소 코너에서 왜 세모정 관련 곡들 들려주셨잖아요. 그때 이제는 얘가 이런 것도 네.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네.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음악도 만들고 대화하는 것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전 그렇습니다. 이 녀석이 실제로 사람 만드는 저럼 100점짜리를 만들까? 그건 못해요. 그 대신에 80점에서 85점짜리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 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AI가 갖는 의미는 심플한데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되게 기념일에 맞춰서 막 하나 뚝딱 만들고 싶어요. 이제 AI 덕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오래 들을 곡은 아니지만 선물처럼 만드는 걸 일회성으로. 그렇죠. 예전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AI를 쓰면 되게 우리가 즐겁거나 더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희가 1주년이잖아요. 세모정 1주년. 네. 그래서 제가 세모정 1주년 축하송을 네.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될까요? 네, 한번 제가 얘한테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챗GPT 녀석한테 세모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제가 지금 해볼게요. 방송 1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시사 이슈와 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한낮의 지식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콩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97.3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음악을 만들어주는 수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 1주년 기념곡을 만들자. 쉐를 누르면 실제로 얘가 지금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네.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한 3분 정도짜리 노래를 만들어요. 3분 정도짜리. 네. 대충 네.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얘가 실시간으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가사를 먼저 썼는데 가사가 재밌네요. 가사가 불려드려 볼게요. 얘가 가사 뭐라고 썼냐면 낮 12시 20분 라디오 켜 조금씩 몰려오는 정보 열차 전주리 아나운서와 함께 세상이 내 귀에 착. 아, 약간 들었을 가사 썼어요. 때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 가사로는 그렇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직접 들으면 어떤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낮 12시 20분 라디오 켜 조금씩 몰려드는 정보 열차 전주리 아나운서와 함께 세상이 내 귀에 착 무슨 일 있든 달리요 97.3 FN 모든 걸 담아 시사의 생활까지 이 방송 기다려 세상의 모든 정보 같이 들어봐요 매일 점심마다 찾아오는 소식 가득한 축제 뉴스 한번 들어보자 생활 정보도 몽땅 담아 오늘의 꼭지점 전주리가 알려줘 다 함께 귀 기울여 라디오 속 이 시간 모두의 정보통 우리를 위한 방송 세상의 모든 정보 같이 들어봐요 매일 점심마다 찾아오는 소식 가득한 축제 다 함께 귀 기울여
AI가 만들어준 세상의 모든 정보 1주년 축하송 듣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뭐 이거 그냥 그대로 로고송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그 사이에 네. 작곡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좋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하도 많이 이런 곡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도입부는 좋은데 네. 3분 내내 듣고 있으면 약간 지루한데? 패턴이 약간 그거 그런데? 외웠어요. 저 지금 띵띠리리린. 그래서 오히려 이런 CM송 같은 데서는 쓸 법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나 고민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서비스를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 자꾸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디선가 볼 듯한 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그런 거죠. 이 AI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했을까? 이 AI는 어떤 음원들을 공부를 했을까?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음악 서비스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갖고 공부한 거를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군요. 저는 이게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되게 큰 소송들이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유명 가수가 야, 이 특정 서비스에서 내가 만든 음악하고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제 저한테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그러니까 이걸 만든 서비스한테 네. 뭔가 소송이나 벌금을 내라고 하거나 돈 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에게 들어올수록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아마 제 코너가 아니라 우리 저기 시사평론가의 코너에서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 네. 평론가적 시점에서 궁금한 네. 게 있어서 네. 챗GPT한테 물어봤었어요. 너가 생각하는 AI에 되게 우려되는 점은 뭐니? 했더니 오. 그 중에 하나로 본인이 얘기한 게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걸 챗GPT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만약에 AI가 사고 쳐도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잘 쓰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방송가에서는 네.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거를 가능케 한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를 갖고 어떤 그림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원래 만들면 CG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드는 건데 그런 걸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빙용 목소리를 할 때 성우를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성우를 안 쓰고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런 퀄리티가 정말로 100% 좋게 나오느냐? 이 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점짜리 정도는 나오니까 1, 2초짜리 호로록 지나가는 거. 그런 것 정도를 쓰거나 아니면은 실제 목소리로 다 나왔는데 일부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한 2마디 고치는 것 때문에 다시 성우를 모셔오기 어려운 부분들 요런 것들을 좀 쓰는 것들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의 적용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오히려 이제 근원적인 비판적 시선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또 화두 중에 하나가 AI 아나운서, AI 앵커 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AI 앵커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AI 앵커를 왜 썼느냐에 대한 맥락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게 실은 AI 이제 제주도에 제주 방송에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아나운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월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네. 이제 서울이나 여러 개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 항상 있기 이제 어려우니까 구인이 이제 어렵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인이 어려우니까 AI를 썼다. 그래서 거기선 되게 맥락이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제주에서 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원래는 이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안 됐는데 다른 데들도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제 지망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기다리시면서 내가 금액이 안 돼도 하고 싶다라는 수많은 아나운서의 네. 어떤 리포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오히려 그 지금 있는 메이저나 이제 되게 안정적인 분들 말고 시도하거나 새롭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연극으로 치거나 영화로 치면 엑스트라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 파업이나 아니면 이제 AI를 이렇게 OTT 회사들 쓰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AI가
AI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그 기저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슈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물론 뭐 제주도에 있는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육지로 가버리니까 이런 데선 뭐 이런 AI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 입장도 알겠는데 이 결국엔 또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건 막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인간의 직업이 또 등장하고 인간의 역할이 또 새롭게 또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또 동시에 해요. 인간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노동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에서 존엄성을 찾는 게 있는데 어디까지 이것이 삭제될 것인가. 예,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AI 기술이 몰고 오는 변화 역시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세모정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세모정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호흡해야 된다고 봐서 우리는 더욱더 청취자분들하고 잘 호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컨텐츠를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럼 AI가 만든 건 다 AI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호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도 더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되게 뭐 AI를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세상의 파고 속에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방송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소장님 만나서 그냥 많은 감정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뉴스를 다룰 때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댓글을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그게 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 역설적으로 또 알았고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는 뭐 재미없어 보이고 전형적이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느낌을 갖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방송 종사자들이 또 뭐 자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체가 넘쳐나고 어떤 정보가 넘칠 때일수록 선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설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의 소망을 담아서 올해 세모정에서 듣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전형적인 시사평론가의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전형적인 시사평론가의 이야기 듣고 들어볼게요. 싶습니다. 네. 물가 안정. 그다음 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저는 AI를 이기는 사람들의 등장. 이거는 AI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사람이 최고야. 이런 뉴스를 역으로 저는 IT 코너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주년 맞아서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세모정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특집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날인데요.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 머무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연말부터 연초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피로감이 쌓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히 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대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7%는 설 연휴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고요.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30%를 조금 넘겼습니다. 이어서 국내 여행이 약 9%, 모임 참석과 해외여행 등이 각각 4% 등 외부 활동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고요. 복수응답이 가능한 조사였고요. 또 가족이나 친척이 모여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40% 이상 나와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혼자 보낸다는 답변도 20%에 가깝게 나올 만큼 명절하면 의뢰 대가족이 모이는 일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설 선물 얼마짜리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 많으실 텐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0%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외에는 모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세뱃돈은 준비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겨 많았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이 작년보다 6%포인트 넘게 많아지는 등 팍팍한 하루살이에 조용히 혼자 지갑 얇아질 일 없게 보내겠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네. 설만 되면 아이들에게 세뱃돈 얼마 줘야 하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보는 자리인데 애매한 세뱃돈 때문에 주고도 싫은 소리 들으면 또 참 난감하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설 세뱃돈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 얼마가 적당하냐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과연 몇 살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도 열띤 토론이 열립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게는 만 원에서 5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또 대학생에게는 10만 원 내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스 조사에선 10명 중 4명이 5만 원이 딱 적당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제적 부담이 늘어 아예 안 주고 안 받겠다 응답한 사람도 36%에 달했습니다. 세뱃돈 하면 보통 미성년자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대학생까지는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돈을 벌지 않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답한 분들 대학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사실 금액보다는 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덕담과 마음을 담아준다면 어떤 액수라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일까요? 매년 명절이면 3만 원권 신권 도입 요구가 나와요. 네, 바로 조금 전에 액수보다는 진심이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서도 사실 액수 중요하죠. 명절 용돈으로 만 원만 주기엔 눈치 보이고 또 5만 원권을 내밀자니 부담스러워 3만 원권이 딱이라며 신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한국은행은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현재 3만 원권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고 점점 지폐를 쓰는 사람이 줄어드는 점도 새 지폐 등장을 어렵게 하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면서요. 네, 취업은 했냐, 결혼은 대체 언제 할 거냐, 애는 언제 낳냐, 전형적인 명절 질문 레파토리죠. 네.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스트레스를 조사해보니 5명 중 2명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답했습니다. 재밌는 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요. 또 연령별로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달랐습니다. 20대의 경우 취업과 관련해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30대는 결혼 잔소리, 40대는 설 선물이나 세뱃돈, 용돈 같은 명절 비용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짚어본 이 고정 레파토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나왔네요. 앞서 나이별로 세뱃돈이 얼마가 적합할까 짚어봤는데 비슷한 의미로 앞으로는 잔소리 비용이라는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10만 원 먼저 딱 내주고 취업은 잘 되고 있느냐 물으면 그나마 좀 참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특히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은 여전해요. 네,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나 만 30세에서 54세의 성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1.2%, 10명 중 9명이 명절 준비 과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답했고 80% 이상은 명절 이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를 겪는다고 답해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보기와 용돈 지출 같은 경제적 부담이 약 70%, 과한 요리와 가사 노동이 66%, 시간 부족으로 인한 준비 압박 등이 지목됐고요. 특히 1, 2번 응답에 모두 포함되는 명절 음식 준비와 관련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번거로운 뒷정리와 체력 소모, 요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주된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이 명절 증후군이 명절 이전과 명절 기간 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절 이후 연휴 기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설문을 통해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80% 이상이 명절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경험했다 답했고요. 극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우울감, 또 소화불량이나 식욕저하를 겪었다 호소합니다. 명절 트렌드도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독박 가사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 설 연휴만큼은 모두 연휴다운 연휴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설 선물 들고 고향 찾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년 설 선물 트렌드도 바뀌고 있죠. 네, 고물가의 설 선물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해 주인공 짚어보기 전에 과거에는 또 어떤 선물들이 인기였는지 쭉 살펴보면요. 전쟁의 상흔이 깊었던 1950년대만 해도 햅쌀과 참기름, 계란 한 꾸러미가 최고의 설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처음으로 명절 선물이라는 게 등장한 건 이보다도 한참 뒤인 60년대인데요. 여전히 먹거리가 귀하던 때 설탕과 밀가루 한 포대 들고 고향 내려가는 분들 적지 않았고요.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비누와 치약 같은 생필품이나 과자, 커피로 구성된 종합 선물이 인기를 끌었고 명절 선물의 대표 선수 참치가 등장한 건 1980년대였습니다. 당시 한 캔에 1,000원이었던 만큼 고급 선물의 대명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속 있는 선물로 자리 잡았고요. 명절 선물이 당연시되면서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키워드는 웰빙, 수삼, 영지버섯,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었고요. 최근 늘어난 1인 가구는 소용량, 소포장으로 선물 사이즈를 바꿔놨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스테디셀러는 역시 한우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요즘 한우 가격 언감생심이고요. 고물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설 선물계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는데 바로 과일입니다. 명절 선물 부동의 1위 소고기를 제치고 과일이 인기 선물로 떠오른 건 지난해부터 과일 가격이 무섭게 오르는 이른바 금사과, 금배 현상으로 그야말로 귀한 선물이 된 거라고 하네요. 올해도 과일값 비싸던데요. 네, 특히 배를 선물하기에는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이상기후로 배 몸값이 또 올라서 정부가 배 없는 선물 세트를 요청할 정도였는데요. 올 설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 40만 9천 원, 전통시장에선 30만 2천 원 역시나 역대 최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월급 빼곤 안 오른 게 없다는 한탄 속에 설 명절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만 하네요. 선물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과대 포장 때문에 버려진 쓰레기가 또 골치잖아요. 네, 보자기 안에 상자, 또 상자 안에는 비닐 포장, 또 그 안에는 개별 포장까지 성의 있는 선물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명절 선물들인데요. 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 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장에 선물 포장재가 잔뜩 쌓인 채 불필요한 명절의 흔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가장 많이 버려지는 꽃받침, 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직포 가방과 보자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가 무색하게 이를 피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장 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고 한 개씩 낮게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식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낮게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도 과대 포장 쓰레기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피가 큰 포장지들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몰라서 난감했던 적이 많아요. 명절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네, 선물 받는 마음은 참 기쁘지만 포장재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로 고민도 크죠.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먼저 과일 선물 세트 포장은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송장은 꼭 분리 배출해야 하고 선물을 싼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도 재활용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과일을 보호하는 그물 모양의 포장재, 이 스티로폼 재질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니라고 하고요.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재활용이 안 되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 고기도 명절 단골 선물이죠.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물로 헹군 뒤 재활용품으로 내놓고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물이면 팩을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린 뒤 팩만 분리 배출하면 되고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명절에 평소보다 상을 푸짐하게 차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가축 사료나 퇴비로 쓰여서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팥뿌리 같은 채소뿌리나 마늘의 마른 껍질은 섬유질이 많아 분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을 부칠 때 빼놓을 수 없는 달걀, 깨고 남은 껍질은 석회질이 많아서 사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려야 하고요. 고기 뼈나 생선 가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 요리하고 남은 기름 하수구에 그냥 흘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딱딱하게 굳어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빌라도 어느 세대인지 몰라도 기름을 잔뜩 흘려버려서 공용 배관이 막혀 공사비로 수백만 원이 네. 나간 적이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아깝고 화가 나는데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버려야 하고요. 다 쓴 식용유병은 잘 씻은 뒤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요리할 때 깔아 기름이 많이 묻은 신문지는 종이로 재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즐거운 설 연휴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짚어주세요. 네, 이번 설 연휴 가뜩이나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죠.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개인정보를 노린 보이스피싱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 명절 긴 연휴를 맞아 그간 미뤄뒀던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콘텐츠 만들기 등 취미생활 즐기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꼴이라고 합니다. 꼭 공식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자극적인 게시물들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상계엄부터 각종 이슈가 넘쳐나는 이때 SNS에서 이런 사회적 이슈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해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가는 내용이더라도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게시글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 간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습을 악용한 새해 키워드 문자 스미싱 공격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선 문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 정보를 노리는 문자 발송 비중이 특히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이 명절 동안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점을 노려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는 악성 문자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같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혹여라도 이런 수상한 문자 받으면 2번이고 3번이고 의심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횡재 잡았구나 덥석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구매 버튼 누르시기 전에 사업자 정보나 판매자 이력, 고객 리뷰 등부터 확인해야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고요. 또 구매 시 가급적이면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우선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 명절 보안 수칙 잘 기억해 두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웃음 가득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설 특집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노동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절만큼은 심각한 뉴스 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명절에는 뭐 그동안 미뤄왔던 뭐 드라마나 영화 몰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오늘은 제가 주목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 한 편 골라왔는데 그 영화 속 주요 장면들을 노무사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흥미롭게 영화 속 노동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영화 골라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최근 개봉작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중에는 마트나 요식업 등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영화 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란 글씨가 써있던 포스터가 기억이 나는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3일까지 무려 512일 동안 상암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노동자 500명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 탄압에 맞서서 파업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노조 간부들은 복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해 줘야 되거든요. 법 시행 이전에 회사가 일부만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 통보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영화 카트 개봉 당시에 상당히 흥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줄거리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형 마트에서 뭐 계산하시거나 판매, 진열과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정말 평범한 비정규직 여성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뭐 관리자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 생활을 재밌게 해 나가시다가 하루아침에 계약 통보를 받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는 우리 평범한 여성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등장인물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평범한 우리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집에 계시는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맞벌이를 해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선희 역에는 배우 염정아 씨가 맡았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만 혜미 역은 문정희 배우, 20년 동안 청소일 하면서 하시는 술래 역은 김영애 배우, 그리고 우리 청년 88만 원 세대를 대표하는 미진 역은 배우 천우희 씨가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 찾아보시면 더 많은 공감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동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노무사님의 눈길이 끈 장면 뭐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인물 중에 옥순이라는 정말 순박하고 평범한 마트 계산원이 있으세요. 네. 이 인물이 직원들이 다 지나다니는 복도에 배치된 생각의자라는 곳에서 시말서를 작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에서 뭐 시말서 작성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말서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회사에서는 시말서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반성의 내용이 적힌 걸 원하고요. 우리 근로자분들은 어떤 사실만을 적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는 반성문 원하고 근로자는 경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반성문이 아닌 경위서가 제출되면 다시 써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말서 미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이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무효다. 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말서 제출 명령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단순 경위서만 제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회사가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 생각의자라는 걸 설치하고 거기서 시말서 쓰라고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이처럼 공공연하게 망신 주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저 이것처럼 뭐 생각의자라는 거 두거나 아니면 면벽 근무시키거나 화장실 앞에 자리 배치 등이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지금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영화 속에는 마트 근로자를 향한 갑질도 그려져 있다고요. 네, 이때 뭐 우리 갑질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싱글맘으로 마트에서 계산원 역할을 하는 혜미 씨가 있었는데요. 물건을 훔친 고객을 적발하자 오히려 그 고객이 역성을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관리자는 그냥 여성 근로자 휴게실에 불쑥 들어와서 혜미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요구하게 되고 혜미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회사가 우리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의 폭언, 폭행 또는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피해 발생하면 업무 중단의 전환 또는 휴게 시간의 연장, 그다음에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한 회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화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던 마트 근로자들이 해고에 맞서서 노조를 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요. 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우리 여성 직원들이 설렁탕 집에 모여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만 있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왜 한 명은 못 만드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위원장인 대표자와 회계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동조합 결성하면 회사에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냥 형식적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체 만들 때는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그 사업신고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시잖아요. 노동조합도 그 존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이때 관할 행정관청이라는 거는 뭐 노동부인 경우도 있지만 작은 기업별 노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장에서 제출해서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접수가 돼서 뭐 그 행정관청은 법상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만 확인하고요.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주는데요. 대개 뭐 3일 이내로 교부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허락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조합 만들 때는 회사가 모르게 창립 총회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해서 빨리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 받은 후에 회사에 교섭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영화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 나오는데요. 이 노동조합 만드시고 나서 협상위원으로 3명을 선출하고 협상정에 가게 되는데 불 꺼진 회사에서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영화 속에서도 뭐 회사가 협상장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게 불법입니다라고 혜미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 단체 교섭권이라는 건데요. 이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통해서 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구제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 회사에서 결국에는 계속 묵묵부담으로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인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회의에서 파업을 통해 우리 권리를 찾으자고 하면서 박수로서 파업하는 걸 그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파업을 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안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필수로 노동위원회라는 데 초정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먼저 모색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거기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앞서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들었잖아요. 파업이 500일 넘게 이어졌다고 했는데 파업의 효과가 왜 없었던 걸까요?
파업에 돌입한 노조들의 앞에서 그 회사는 알바들을 투입해서 영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서 알바들을 몰아내긴 했는데요. 알바들이 투입되면 그 파업의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노조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노조가 파업할 때 그 대체 인력 투입하고 괜찮은 거나 요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체 인력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면 불법이 되는 거지만은 사업과 관계 있는 자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면 이거는 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인력을 사무실에서 그 사무 보던 인력을 이 마트에 그 현장직으로 투입하는 건 괜찮지만 이 파업을 했으니까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파견을 받거나 이 경우에는 네. 불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영화 카트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파업에 들어간 우리 선희와 해미역의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해미가 첫 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임신한 여직원은 하위 고가 주게 되고 이게 연속되면 해고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해고당했다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지금 주변에서도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고에 있어서 많이들 조금 잘못되신 겁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에 해당하기만 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고가 정당하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 외에 해고에 서면 통보를 해야 되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까 혜미 씨가 하위고가 받아서 2번 연속 받았으니까 해고됐다는 거에 대해서 더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불법적인 행위인데요. 이거는 임신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영화 속 마트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가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자 복직 명령이 내려진 건데 회사는 그걸 또 무시해요. 맞습니다. 그 복직 명령은 내려졌다고 하면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하는 경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당해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대신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 강제인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는 3천만 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행 강제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면요. 특히나 이행 강제금으로 모든 게 종료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임금 지급의 책임이 남아있게 됩니다. 네. 영화 속에는 사측이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천막을 부수는 장면도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역들을 네. 고용해서 이렇게 경우들이 많은데요. 폭행은 어느 순간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소유 부지 혹은 공공부지에 농성 천막 설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 건축물이 아니어서 철거하는 대상은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철거를 회사가 고용한 경비업체,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회사 부지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 철거 소송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공공부지라고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철거 공문 보내고 기간 내에 미첼 것이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대집행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노동조합 핵심 간부 3인인 위원장하고 해미 선희 씨가 회사한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노동 조건 향상시켜 보려다가 손해배상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펼쳐집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긴 맞습니다. 네. 근데 영화에서처럼 파업하다 보면 회사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노동조합의 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 지도한 핵심 간부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업 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 의무자별로 기책 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이거는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권 행사돼서 자동 폐기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실제 사건과 다르게 끝나나요? 맞습니다. 뭐 영화 마무리는 여전히 복직 못한 해고자들하고 일부 복귀한 직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해 외치면서 마트 내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그 이를 막아선 경찰들에게 카트를 밀어내면서 몰아내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뭐 현실에서는 회사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고조합원 신분의 직원을 36명은 재고용하되 해고동 간부 15명은 복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는 걸로 합의하였고요. 그 대신에 노동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를 합의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재고용된 근로자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회사하고 근로자들이 원래 근로계약을 맺을 때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지 못했어요.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나 근로기준법 등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백지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요. 거기에서는 이 근로계약 기간이 처음에는 정규직 기간도 입사일만 썼다가 나중에 그 뒤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어서 다분히 계약직으로 둔갑이 돼버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사가 써넣는 바람에 법망을 피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죠. 맞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정해진 기간제법에서 해서 2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지금은 더 낙타가 바늘 통과할 만큼 어렵게 됐죠. 그래서 2년 뒤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계약직 신불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일부에 의해서 마치 이제 이게 개인의 일탈로 몰리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더더군다나 언론에 보도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항상 나쁜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이웃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한 번씩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영화 속 노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꾸며봤는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직업의 세계 특집 두 번째 이야기, 저희가 옆 채널에서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클래식 FM 이후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 정혜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방송 시간대가 비슷해서 가끔 점심을 몇 번 먹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서 네, 이렇게 빠른 섭외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어오셨고 또 여러 음악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지금은 KBS 1FM 클래식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KBS 클래식 FM에서 매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하고 있는 생생 클래식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식 FM의 젊은 피를 맡고 있는 김진현 아나운서와 함께 점심시간에 좀 밥 먹듯이 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랑 시간대가 완전 딱 정확히 겹치잖아요. 겹치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좀 저희 청취자분들을 뺏기는 게 아닐까 긴장이 막 되는데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클래식이 두뇌 활동이나 심신 안정에 좋은 음악이라고 많이 얘기들은 하지만 가요나 팝보다는 훨씬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 관람은 좀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 유독 클래식 음악만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봐서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를 꼽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아무래도 수많은 외국어로 표기된 이름들. 네.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름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목인가. 네. 예, 이걸 어려워요. 구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일단 큰 진입 장벽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좀 음악 구조 자체가 구체적이거나 선명하지 않은 추상성이 있다. 예, 이를테면 뭐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비비의 밤양갱, 뭐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이런 노래들은 가사도 있고 뭐 멜로디도 우리가 이러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선명한 음악들인데 이런 클래식 음악들은 아무래도 형식도 있고 악기도 다양하고 네. 가사도 없고 길이가 뭐 1분 몇 초짜리도 있다가 뭐 1시간짜리도 있다가 뭐 이러니까 이게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만 뭐 클래식 음악을 어렵다고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입사해서 오랜 기간 아나운서로 일했지만 클래식 FM 베타는 제가 고사한 적이 많아요. 사실 한 번도 고사하셨나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만큼 어려워요. 이 소개해주는 입장에서도 오늘 한번 조금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네. 배워봤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네.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취향도 좀 중요하고 좀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좀 성인이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미 늦었죠. 어린 시절은 이미 늦을 갔잖아요. 땐 없습니다. 언제든 아름다움은 어느 나이 때든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 시대 때 음악을 생각해 보면 K-팝 그룹들의 노래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것들이 맞아요.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신화의 T.O.P는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또 G.O.D 어머님께는 파일벨의 캐논을, 또 H.O.T의 빛은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샘플링해서 더 머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요즘 K-팝에서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따로 코너도 있어요, 저희. 생생 클래식. 정말요? 아, 또 네. 깨야 할 또 코너 자랑을. 예, 월요일 코너입니다. 아, 저희가 그러면 원곡과 좀 비교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월드 스타가 되어 있는 블랙핑크의 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아, 너무 좋죠. 잘들 아시는 노래죠. 아, 익숙하죠. 네. 근데 이 노래에 이렇게 아주 앙칼진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바로 그 선율이 따로 원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아주 유명한 클래식 곡인데요. 파가닌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2번입니다. 이 2번 협주곡에는 라 campanel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종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형상화한 그 묘사한 느낌의 선율이 딱 삽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작품 중에서도 사막장 론도의 선율이 지금 이 블랙핑크 노래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정확히 들리죠? 네, 그렇네요. 네, 이 곡입니다. 또 어떤 곡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SM 하면 클래식을 샘플링한 아주 많은 곡들을 보유한 독특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에도 클래식 곡이 쓰였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익숙하시죠? 네. 네, 워낙 뭐 유명한 곡이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68번 가운데 2악장을 따로 G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서 네. 독립적으로도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요 선율을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Feel My Rhythm에 집어넣습니다. 절로 우아한 차 한 잔이 떠오르는 선율이죠. 제가 고3 때 시험 앞두고 지금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바흐 음악 많이 들었어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정말 어떤 지금 대중음악에도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화성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뽑아낸 위대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또 들어보죠. 네. 이 BTS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제 깜짝 놀라며 귀를 쫑긋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텐데요. 지민 씨가 라이라는 솔로곡을 냈었는데요. 네.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앞에 다강다강다강다강 네. 소리가 바로 원곡이 있는 클래식곡입니다. 원곡은 어떻게 달라요? 네, 들어보시죠. 네, 이건 어떤 곡이에요? 네, 아주 잘 들리죠? 네. 예, 마누엘 드 파야라는 스페인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네, 원래는 그 파야가 작곡한 허무한 인생이란 오페라가 있는데 이 오페라 속에서 막 플라멩코를 막 이렇게 추는 결혼식 장면에 등장했던 선율인데요. 네. 너무 인기도 많고 곡 자체가 좋으니까 그 작곡가 자신이 따로 독립된 작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할 수 있게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후에 에밀리오 뿌요리라는 다른 작곡가가 기타 2대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기타 연주곡을 아마 이 스페인 춤곡이란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또 네. 있어요, 혹시? 아유, 지금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네. 어떤 그 원곡의 선율과 코드를 너무나 잘 가져온 가요가 있거든요. 정말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떼창 가능하죠? 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란 노래입니다. 이 선율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네. 아마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들 아시는 곡입니다. 원곡 들어볼까요? 캐논 있죠. 그럼요.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파헬벨이란 작곡가가 작곡한 캐논 D장조입니다. 이 음악은 사실 악뮤가 쓰기 전에도 아주 많은 가요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빰빰빰빰 이 진행되는 화성 자체를 아주 많은 가요에서 써먹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하신 G.O.D의 어머님께도 이 선율을 사용했다기보단 이 코드를 차용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식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듣고 나니까 우리 평소에 클래식 음악 많이 들었네요. 엄청 여러 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혹시 저희가 알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뭐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너무너무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에도 아주 중요한 장면에 클래식 음악이 2곡이 계속해서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사람들을 깨우는 노래로 항상 나오는 트럼펫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의 선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EBS 방송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장학 퀴즈의 시그널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계단신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고 물결이 흐르는 듯한 우아한 음악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곧 죽으러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장면에서 쓰였습니다.
기생충에도 가짜로 이제 모조 바로크 음악처럼 그 영화 음악가 정재일 씨가 만든 곡들이 많이 쓰였지만 핸델의 작품이 실제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네. 부잣집 아들의 생일잔치 장면, 다송이의 생일잔치 장면에서 그 아주 멋있는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막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그 곡이 봉준호 감독이 직접 고른 핸델의 로델린다라는 작품 속의 아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봉준호 감독이 아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지혜라는 그 뮤지컬 배우이자 성악가인 분이 노래를 하셨거든요. 그분에게 의뢰를 하셨대요. 혹시 이런 장면에서 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좀 이렇게 우아한 느낌 줄 수 있는 성악곡 뭐 있냐 했더니 이 핸델의 로델린다라는 오페라를 추천을 해줬고 봉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다 보고 그 중에서 딱 두 곡을 골라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뭐 유명한 경우는 제목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단 작곡가나 작품 이름이 전부 외국어고 그렇죠. 또 작품명이나 악장 이것도 되게 길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 한번 클래식 이제 들어봐야지 하다가도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 모르나요? 아닙니다. 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음악을 듣는 분들도 제각각 쓰는 형식이 좀 다를 때도 있는데 네. 보통은 이게 저희 지금 생생클래식의 큐시트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김진현 아나운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져오는 큐시트인데요. 네. 보통은 작곡가 이름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그 곡의 형식, 이를테면 뭐 피아노 소나타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든가 아니면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곡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을 정해져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명을 쓰고 그리고 조성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다장조, 네. 그렇죠? 레미파솔라시도레 하면은 라장조, 뭐 이런 식으로 축축축 가죠. 그런 것들을 써주고요. 그걸 써주는 이유는 이 곡이 이를테면 우리 MBTI처럼 네. ENFJ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느낌인 거예요. 얘는 밝은 아이야. 뭐 얘는 좀 어두운 느낌일 거야. 요걸 조성을 통해서 살짝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저한테 좀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예를 네. 들어서 여기 지금 네. 8번의 곡 있잖아요. 모차르트. 이건 알아봤어요, 제가. 네네네. 그다음에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네. 그다음에 K229 중 1악장 알레그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거의 정확하게 네. 읽으셨는데요. 네.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그리고 K는 이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쭉 목록을 순서대로 정리하신 분의 이름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쾌헬이라는 학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님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네. 그래서 쾌헬 번호 네. 299번. 네, 299. 번자를 보통은 안 붙이긴 하는데요. 네. 예, 쾌헬 번호 299 가운데 3악장, 1악장 알레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못하겠네요.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다 이런 네. 방식인 건 아닌 게 또 대부분- 다른 것도 있어요. 보니까. 뭐,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이것도 결국은 같은 형식이에요. 네. 오페라라는 음악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오페라 아이다. 어. 아이다가 이제 제목이에요. 뭐 이를테면 아. 뭐 아까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식의 작품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다 중에서 이 오페라 작품이 보통 1시간,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요 장면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면에서 나오는 합창이라고 써준 거죠. 제가 끝나고 좀 더 공부해서 예. 그래야 다음번에 어떻게 클래식 FM에서 초대해 주시면 제가 대타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환영합니다. 것 같아요. 우리 클래식과 친해지는 또 다른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공연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대중음악들도 어떤 가수의 음악을 듣고 좋았으면 한번 공연장을 가보는 게 그 네. 가수의 음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클래식도 결국 똑같습니다. 음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사이트도 좋지만 결국은 공연장에 가보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뭐 공연장을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네.
악기는 우리가 쉽잖아요. 피아노를 뭐 배운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네, 뭐 취미로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악기를 지정해서 이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하는 공연을 찾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 아주 좋은 공연장과 오케스트라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뭐 KBS 교향악단이라든가 서울시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공연들도 많고요. 각 지역마다 예술의 전당이 있고 또 서울의 롯데 콘서트홀, 뭐 금호 아트홀 연세 이런 곳들이 자기네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공연들이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대전이든 부천이든 서울이든 예술의 전당 쳐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연을 검색해 보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날짜의 것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은 또 좋은 클래식 음악을 선별해서 계속 방송해주는 네. 국내 유일한 방송 KBS 1FM을 듣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클래식을 24시간 내내 네. 들려드리는 KBS 클래식 FM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 93.1MHz고요. 네. 네.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선별하고 고르고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즐기기만 할 수 있는 네. 방법이거든요. 이런 저 같은 어떤 PD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골라서 가장 듣기 좋은 그 시간대에 어떤 게 좋을까를 너무 고민해서 맞아요. 열심히 넣어놓습니다. 믿고 들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1FM 프로그램 안에도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들으면 좋아요? 보통은 네. 12시만 들으라고 하고 싶지만 네. 오전 시간대가 아무래도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다 보니까 아주 쉬운 입문용 프로그램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특히 아침 7시에 출발 FM과 함께는 이제 올림픽 개막식 중계로 스타가 되신 이재호 아나운서님께서 진행하시는데요. 네. 제가 그분을 처음 출발 FM과 함께 모셔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재호 아나운서가 안 그래도 1FM 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의외여서. 어울리실까? 근데 너무 잘하시죠? 너무 지금은 이제 클래식 FM의 어떤 안방 마님이 되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네. 9시에는 신인주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정음악은 정말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아침 시간대에 조금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정말 가정에서 즐기실 수 있는 분들께 최대한 우아하고 편안한 음악들을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고요. 네. 또 11시에 KBS 음악실 윤수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직접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네, 항상 초대석이 있고 그 초대석에 공연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던 분들을 직접 라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분들의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12시에는 정혜진 PD가 또 12시. 선별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예, 꼭 오십시오. 생생 클래식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정말로 입문자를 위해서 포커싱을 완전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익숙할 곡들 위주로 골라놓고 있고 또 소식도 좀 이렇게 재밌는 클래식계의 이모저모 좀 뉴스 같은 것들을 골라서 주말에 또 들려드리고 있고 환기할 시간이라는 아주 재밌는 코너가 있거든요. 1시 때 하는데 그 코너에서는 좀 음악을 왠지 클래식은 좀 되게 조용히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들어야 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숨 죽이고 들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타파하고자 진현 아나운서가 직접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면서 동작을 알려주면서 듣습니다. 네.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저희 프로로 오세요.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내가 클래식 좀 안다, 좀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얘기할 만한 곡은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이 질문 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역시 브람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나 베토벤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문학 작품이나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어요. 우리 사실 드라마에 브람스를 좋아하나요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프랑스 작가의 소설이 원제인 건데 그런 식으로 작품 속에서 브람스라는 그 음악가가 가지는 느낌 이런 걸 이용한 작품들이 또 굉장히 많고 뭐 쉽게는 하라키의 상실의 시대에도 브람스 작품이 언급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영화는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어떤 짤로 봤는데요. 네. 미국의 1950년대 영화인 새 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되게 멋있는 여자가 어떤 자기가 이렇게 흠모하는 남자에게 딱 어떤 선물을 보내면서 LP 선물과 쪽지를 같이 보내거든요. 긴 편지 아니고 딱 한마디가 적혀 있는 네. 선물인데 그 쪽지 내용이 음악이 사랑의 음식이라면 들어봐 라고 써 있어요. 달콤하네요. 그러면서 선물한 그 LP가 바로 브람스의 음악이 담긴 LP였습니다. 이 얘기를 약간 풀면서 브람스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 엄청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지적이고 세상의 정서가 너무 훌륭해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이제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곡으로 가져오신 곡은 어떤 곡일까 기대가 되네요. 역시 그 있는 척하기 좋은 음악 브람스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분께 우아한 낮 12시 시간대를 선물하기 위해 네, 이 음악은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8의 2번이라는 곡인데요. 네. 피아노 소품들을 좀 모아놓은 어떤 작품 집 중에서 두 번째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은 우리에게 그 중국 배우 탕 웨이를 알려줬던 영화 색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그 영화의 딱 레스토랑 씬에 계속 흐르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만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그 선율을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듣기 편하실 거고 그냥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끝곡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은 적이 있나 싶네요. 자, 오늘은 정혜진 PD와 직업체험 삶의 현장 2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브람스 간주곡 작품 번호 118의 2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